여행 가고 싶은 나라를 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세요? 영화 아바타를 재밌게 본 사람은 영화의 모티브가 된 크로아티아로, 비틀즈의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영국으로,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에 푹 빠져있는 사람은 고흐의 흔적을 찾아 프랑스로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오는 관광객들은 무엇을 보기 위해 대한민국을 선택했을까요? 영국에 비틀즈가 있다면, 미국에 마이클 잭슨이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싸이,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빅뱅이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을 가보고 싶은 나라로 만드는 이유 중 하나, 바로 K-팝이 아닐까요? 여기는 전 세계인이 함께 듣는 K-팝의 중심, 슈퍼주니어의 키스터 라디오입니다. 89.2 KBS 쿨 FM 슈퍼주니어 키스터 라디오, 슈퍼주니어의 쏘리쏘리로 2014년 1월 25일 토요일 밤 시작했습니다. 오프닝에서 가보고 싶은 나라를 정하는 기준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 각 나라별로 유명한 사람이나 작품, 장소 등이 있어요. 그래서 여행지를 정할 때 그런 것들이 선택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찾는 목적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K-팝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슈퍼주니어 키스터 라디오에서는 2014년 새해를 맞아 신년 기획 2014 K-팝 신 한류 지도, 이것을 마련했는데요. 오늘 2시간 동안 K-팝의 역사와 인기 현황, 그리고 앞으로 K-팝이 꾸준히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잠시 광고 듣고 슈퍼주니어 키스터 라디오 신년 기획 2014 K-팝 신 한류 지도 시작할게요. 지난 여름에 유럽 여행 갔었거든요. 길거리에 진짜 강남스타일 너무 많이 나오고 막 에펠탑 앞에서 갑자기 단체로 춤추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외국 노래 팝을 무작정 따라 부르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반대 현상이니까 외국인들이 막 백인이고 흑인인데 한국말을 노래로 이렇게 따라 부르고 하니까 그게 되게 신기하고 이렇게 많이 퍼졌나 싶어서 자랑스럽기도 하고. 우리나라 앨범 사고 이러면 외화벌이도 되고 우리나라 관광도고 하잖아요. 한류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한국 알리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벨소리도 다 막 K-팝으로 해놓으니까. 뉴욕에 제가 그때 출장 갔을 때 싸이 이제 강남스타일이죠. 그게 열풍이 많이 불었을 때 춤을 추면서 이렇게 다 즐기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자랑스럽기도 하고 되게 뿌듯한 것도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슈퍼주니어 최고죠. 우리 선영 잘하고 있고 아이돌 너무 이쁘고요. 되게 뿌듯합니다. 슈퍼주니어 키스터 라디오 신년 기획 2014 K-팝 신 한류 지도, 시민들의 목소리로 시작해봤는데요. K-팝 열풍과 관련해서 우리 스스로도 놀랄만한 일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전 세계인이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따라 추며 열광했고요. 또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 앞에서는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등의 그 공연을 하루 연장해달라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K-팝, 오늘 슈퍼주니어 키스 라디오에서 그 K-팝을 집중 탐구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신년 기획 2014 K-팝 신 한류 지도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문화 평론가이자 웹진 아이즈 강명석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대중음악 평론가 김유나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제 옆에 굉장한 또 미모의 한 분이 또 아이돌이 있는데요. 빅스 앵군! 안녕하세요, 빅스 리더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세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네. 야, 사실 빅스 앵군은 우리 네. 슈키라 또 고정 게스트잖아요. 그렇죠, 제가 고정 게스트죠. 굉장히 친숙하고, 그런데 제 오른쪽에는 지금 굉장히 조금 어색해요. 근데 이게 섭외 전화 받고선 두 분 어떠셨나요? 사실 좀 받고 좀 놀란 게, 제가 슈키라를 매일 듣는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종종 이렇게 음악 듣고 하면서 종종 이제 보라도 보고 그러거든요. 보이는 라디오까지?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좋아하는 가수가 또 나올 때가 있으니까. 혹시 누구, 저 때문에? 저는 아니고요. 야, 슈퍼주니어는 좋아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근데 자주 뵀어요, 근데. 예, 그렇죠. 저는 인터뷰 때도 뵀었는데. 네, 인터뷰도 많이 하고. 예. 그래서 사실은 사실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기도 하니까
전 좋긴 좋은데 사실 좀 되게 밝고 되게 음악 듣고 굉장히 좀 재밌는 얘기들이 오는 곳이잖아요. 근데 좀 오늘 저 때문에 너무 좀 늘어지거나 재미없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걱정이 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를 해야 된다라는 케이팝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저도 되게 진지한 건지 알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오늘 좀 가능하면 그냥 돈을 얼마 겁니다. 뭐 이렇게 잘 돼요. 뭐 이런 얘기보다는 그냥 즐겁게 그래요. 왜 그렇게 좋아할까요?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가볍게 축제 하면 되지 같은 않을까. 마음이죠, 사실. 그쵸. 어쨌든 케이팝이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 NC에게도 네. 섭외 전화가 갔잖아요. 네. 사실 뭐 요즘에 또 해외에서 굉장히 또 인기도 감사합니다. 많고.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을 잘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본인이 또 느끼는 빅스의 또 리더거든요. 네네네. 네.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또 아이돌의 또 중심이에요. 네, 네. 빅스가. 왜 시원하게 답을 시원하게 라디오니까 고개만 끄덕이시면 몰라요. 예. 후반부에. 중심이죠. 네, 그래서입니다. 후반부에. 네, 본격적으로 슈퍼주니어 키스 라디오 신년 기획입니다. 2014 K-팝 신 한류 지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오늘 계속 막히네요. 어려운 단어예요. 네, 지금은 또 K-팝이라고 하지만 그 K-팝이란 이름이 있기 이전에는 한국 가요 라고 했잖아요. 또 해외에선 또 어땠는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연예인이나 드라마가 해외에서 폭발적인 또 반응을 일으키면서 한류 열풍 굉장히 또 그랬는데 어느 순간 또 음악 시장에서는 K-팝 열풍 또 이 말을 또 많이 쓰게 됐어요. K-팝 명칭을 쓰게 된 시기는 언제부터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아마 사실 K-팝이라는 말 자체는 국내에서 먼저 많이 쓰이긴 했었어요. 그쵸, 제 코리안 기억에도 한 2000년대 네. 중반부터 우리가 K-팝이다. 사실은 일본의 J-팝이라고 있잖아요. 그쵸. 약간 거기서 변형된 말처럼 쓰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그냥 우리의 좀 약간 고유한 장르처럼 거기서부터 시작된 말이지만 지금은 의미는 상당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한국 팝 음악, 그냥 한국 대중음악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예를 들자면 지금 계신 슈퍼주니어라든가 빅스가 하는 어떤 특유의 음악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예를 들자면은 일본의 시부야 K라는 그런 스타일의 음악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게 일본 시부야의 어떤 바탕을 둔 뭐 약간 꼭 그 지역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음악들을 바탕에 두고 뭐 일렉트로니카라든가 약간 새로운 음악들을 하는 뮤지션들을 이렇게 통틀어서 말을 했는데 그게 일본 전체 음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K-팝도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름은 K-팝인데 우리나라의 모든 음악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은 지금 슈퍼주니어, 빅스 아니면은 다른 아이돌 그룹이 하는 어떤 음악적인 좀 성격을 가진 음악을 좀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하는 거 아닌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살아있나 지금 궁금하셨는데 네, 숨 쉬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계십니다. 김유나 씨. 네. 저도 굉장히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K-팝이라고 하는 게 국내에서보다 오히려 해외에서 보기에는 오히려 그러니까 한국에서 얘기하는 아이돌 팝을 거의 90% 이상은 비슷하게 공유한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얘기가 시작된 거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K-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기 시작했었지만 그러니까 일본 그리고 또 조금 더 이제 아시아 쪽으로 문화가 뻗어나가면서 그러니까 이전에 한류라고 했던 거는 일본 말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였잖아요. 칸류라고 하는 그 말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처럼 그러니까 아시아 쪽으로 나가면서 이제 일본어 이외의 다른 언어가 필요하니까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려면은 K-팝이라고 쉽게 표현하는 게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씨는? 저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나요? 네,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약간 90%가 아이돌 팝이라는 얘기는 저도 공감인 것 같아요. K-팝에 대해서는. 네. 이렇게 좀 정의를 좀 저희가 내려봤고요. 그 중심에 또 우리 빅스가 있다는 거. 그럼요. 앞으로 중심에 우뚝 서는 대세 빅스가 시원하게 대답하실 수 있으실 때까지. 그러니까 아직은 슈퍼주니어라는 거. 근데 이전에 한류 열풍과 또 K-팝 열풍 조금 뭔가 다른 점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사실 한류 열풍이라고 했을 때 흔히 말하는 한류라는 거는 일본 중심
중심이고요, 일단은.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드라마 중심이죠. 겨울연가. 네, 그렇죠. 뭐 대장금. 겨울연가. 예, 그런데 그 K-팝은 이제 일본을 넘어서 아시아 전체 그리고 약간 서구까지도 좀 통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는 수출이잖아요. 작품을 수출하는데 네. 이제 K-팝 같은 경우는 뭐 두 분이 이제 직접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네. 가수가 직접 가는 아, 그런 콘서트. 개념인 거죠. 예. 네. 그래서 그 가수가 스타가 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 것 같아요. 그 스타에게 집중됐냐 아니면 그 작품 하나로 반응이 끝나느냐. 그래서 좀 더 저는 지속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현지화라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지화라는 게 그 나라 그 나라 상황에 맞춰서 무조건 음악이 바뀐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아무래도 일본에 직접 가서 활동을 하시고 하다 보면은 네. 뭐 예를 들면 직접 언어를 배우시기도 하고 아니면은 거기에 맞춰서 어떤 그쪽의 문화적인 차이라든가 이런 걸 그쵸. 굉장히 느끼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쪽 어떻게 보면 약간 슈퍼주니어 같은 경우는 일본에 가서는 일본의 스타이기도 하고 대만에 가면 대만의 스타이기도 하고 약간 그런 좀 그 우리가 해외 팝스타 볼 때 꼭 미국 스타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저 사람 팝스타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한류 열풍이라고 불렸던 좀 드라마 바람하고는 다른 게 네. 서구에서는 드라마가 만약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 드라마 어떻게 보겠어요? 뭐 예를 들면 그렇죠. 그렇죠. 예를 특유의 들- 정서가 있죠. 예, 뭐 예를 들면 무슨 정서가 다르기 공주, 때문에. 예, 뭐 네. 무슨 공주 뭐 이런 드라마를 좀 미국어로 번역하기도 힘들고 번역해서 본다고 해도 뭐야 이럴 수밖에 조금 없잖아요. 어렵죠. 근데 그 아무래도 K-팝 같은 경우는 언어를 몰라도 우리나라가 팝 음악 들을 때 그런 느낌이 있듯이 비슷한 것 같아요. 굉장히 강렬한 춤과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러니까 노래는 이질감이 없다는 거죠. 예, 그렇죠. 일단 네. 봤을 때 신기하다 이렇게 됐다가 어느 순간 이제 좀 빠지게 되는 아마 두 분이 제일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국어를 전혀 몰랐던 분이 오히려 슈퍼주니어의 소리 때문에 한국어를 배운다든가 이런 일들이 굉장히 좀 쉽게 일어나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한국 가수들도 그렇고 이제 매니지먼트 회사 이제 한국 시장이 사실은 이렇게 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해외 음반 시장으로 이제 약간 시선을 돌린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조금 약간 다르게 네네. 더 이제 널리 퍼지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네네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2014년 현재에서 보면 이제 결과론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겠지만,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음반 시장을 중점적으로 시작해서 본다면. 네. 그러니까 2000년대 중반 정도 들어서면서 뭐 두 분도 가요계에서 계속 활동을 오래 하셔서 아시겠지만 음반 시장 자체가 굉장히 많이 죽었었잖아요. 네. 그것을 이제 보완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각 기획사들이나 제작사들에서 해외로 어쩔 수 없이 혹은 필요에 의해서 좀 눈을 많이 돌리지 않았나. 그리고 거기에 마침 또 2000년대 후반 정도부터 아이돌 그룹들이 네네. 좀 중점적으로 이제 뭔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죠. 가요계에서 메인을 차지하고 같이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서 그렇게 지금의 케이팝 붐 같은 것을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려욱 씨가 있는 슈퍼주니어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중국 팬들이 네. 그 저기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음반점에서 예, 그 어마어마하게 긴 영수증을 끊어서 박스죠? 예, 거의 네. 아니 박스 단위가 아니라 거의 그러니까 집 한 채 그렇죠. 가격에 걸맞는 네, 거의 네. 가까운 걸 맞아요. 공동 예. 구매했던 뭐 적이 있어요. 정확한 액수는 맞아요. 기억은 잘 안 예, 나지만 네. 거의 억대였던 걸로 예, 네. 거의 한 기억하는데 1억 정도였던 걸로 네. 저는 기억해요. 네, 네. 그래서 그걸 보고서 야 진짜 슈퍼주니어가 잘 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했었는데 이건 정말 뭐 바람직하고 아니고의 문제를 예. 떠나서 어쨌든 규모가 움직이는 예, 거니까요. 예, 네, 눈에 그렇죠. 보이는 그런 결과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 인구가 13억인데 정말 음반 시장이라는 게 그리고 그쪽은 아직 디지털 음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약하고 네. 음반으로 사는 분들이 많다 그쵸, 보니까 네. 특히 이제 정품으로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국내에서 이제 그렇게 어마어마한 양을 그 주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구는 아직 우리나라가 좀 그렇게 케이팝이 아직 뭐 완전히 진출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지만은 일본이나 아니면 서구 쪽들은 그러니까 네. 뭐 미국이나 영국 아니면 유럽 지역들은 굉장히 좀
음악에 대한 수익 구조가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 다운로드라든가 이런 문제도 어느 정도 상당히 해결이 된 부분이 있고 음반 시장도 천천히 이렇게 좀 줄어드는 추세였기 때문에 네네. 우리나라처럼 어느 날부터 갑자기 사람들이 뭐 CD를 안 사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크고 돈을 벌 수 있는 장치도 굉장히 잘 되는데 진출 안 할 이유가 없죠. 빅스도 이제 진출하지 않나요? 네, 어때요? 이번부터 이제 일본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아, 그쪽으로. 네. 보통 일본이 시작이죠. 그러니까 가장 좀 정서적으로도 가깝고 성공 사례도 많고, 네, 그리고 팬층,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한 그룹의 팬들도 있지만 K-팝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팬층, 기본적인 팬층이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은 가장 처음으로 일본을 택한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사실 빅스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가 아니라 네. 이미 진출한 걸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미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알고 예, 계시고. 이미 많이 알고 있고 그러니까 뭐 와라 빨리.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왜 그러니까 아직? 저도 오기 전에 게스트로 나오신다고 해서 한번 좀 이렇게 봤거든요. 일본 쪽 가요. 근데 굉장히 이미 콘셉트 그룹으로 굉장히 좀 인식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약간 독특하잖아요. 독특한 네네. 콘셉트가 빅스만의 딱 있으니까. 색깔도 있고. 네. 예, 그러니까 약간 이런 어떤 약간 가사인 콘셉트를 많이 하는 그룹이라든가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요? 약간 진출하셨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인터넷으로는. 사실 예. 본격적으로 활동을 안 해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진출했으니까 가지 마요.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지금 슈퍼주니어 선배님들이 동남아시아나 프랑스, 남미에서 인기가 대단하시잖아요. 예. 그 외에 빅뱅이나 카라나 샤이니 선배님들도 그렇고 그럼 현재 해외에서 K-팝 열풍을 이끌고 있는 가수들 이전에 털을 닦아준 선배님들은 누가 계신가요? 예. 시초. 약간 시초 같은 느낌? 네, 그 부분에서는 사실은 여욱 씨가 있는 그 회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거의 추키 선배님. 거의 그 회사의 네. 역사가 한류 진출의 역사하고 거의 겹쳐요. 뭐 물론 이제 그 전에 클론이라든가 그 김한선 씨라든가 그런 가수분들이 대만에서 좀 활동을 하셨는데 그때는 이렇게 어떤 흐름이라기보다 그분들 각각이 좀 진출해서 좀 반응을 얻었다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본격적으로 한류 또는 K-팝이 외국에서 어떤 유의미한 반응을 얻었다라는 시작은 H.O.T 그 다음에 슈퍼주니어와 동방신기 요 라인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당연히 보아 씨가 있고요. 근데 보아 씨는 거기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먼저 네. 데뷔를 한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좀 다르지만은 H.O.T 같은 경우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뭐 안표값이 40만 원까지 올랐다고. 그때 당시? 예, 그때 당시에 이미.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아시겠지만은 지금 H.O.T의 멤버였던 분들은 지금도 중국에 가서 활동을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만큼 이미 그때 굉장히 토대가 잘 다져졌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그 려욱씨 회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예. 표값이 40만 원 되는 걸 보고 중국을 진출해야겠다 이랬던 걸로. 멤버를 뽑아야겠다. 예, 그러니까 중국에 계속 털을 잡아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예. 강타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중국에서 혼자 이제 솔로 콘서트도 네. 개인적으로 이제 약간 뭔가 지역을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면 정말 뭔가 본격적으로 현지화와 함께 나라에 진출을 했던 역사를 살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2001년에 보아, 그다음에 아시아로 넓히면 2005년에 동방신기, 그리고 세계로 넓히면 2012년에 싸이가 아니었나. 네,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 나오나요? 네. 내년엔 빅스. 네. 파이팅. 우주로 한번 지금 전 세계가 나왔기 때문에 남은 게 없네요. 우주로 가야 돼요. 우주밖에 없네요. 우주돌. 그러니까 그 K-팝 열풍의 시작에서 동방신기 그룹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본격적으로 일본에서 활동을 시작하고요. 인기를 끌면서 뭔가 한국 가요는 K-팝이라는 또 말이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동방신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말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J-팝을 어린 시절에 굉장히 좋아했던 세대예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제일 체감적으로 느꼈던 건 이제 동방신기가 돔 투어, 5대 돔 투어를 이제 한다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 팀은 된 팀이구나 일본 안에서 이런 생각이 저한테는 좀 피부로 와닿았던 것 같고요. 그게 2009년
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동방신기는 정말 뭔가 그 한국의 그룹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어떤 그런 음악 씬에서도 네.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그룹이 됐구나는 느낌을 확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한 5년 전쯤에 네네. 그 어느 락 페스티벌에서 그 어떤 일본 그룹이 왔었어요. 네. 일본 그룹이 왔었는데 그 일본 그룹이 뜬금없이 갑자기 토호신기 이렇게 외쳤거든요. 와. 네, 이제 그러니까 일본 말로는 토호신기라고. 네. 예, 그러니까 이미 신기. 그때 일본에서는 상당히 인기 있는 그룹이었던 거고요. 음. 사실 그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단지 일본 내 인기뿐만이 아니라 그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케이팝의 표준을 만들었다라는 거. 이 부분은 이제 동방신기하고 슈퍼주니어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하는데 이 두 팀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케이팝의 기준을 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생긴 아이돌 그리고 참 굉장히 부끄럽네요. 네. 하지만 받아들이세요. 네. 외모에 대한 칭찬은 진실이든 받아들여야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로 계속 가는 건가요? 네, 그럼요. 네. DJ이신데. 아무튼 그 굉장히 잘생긴 외모에 네, 그 다음에 어떤 통일된 어떤 퍼포먼스, 굉장히 강렬하고 독특한 퍼포먼스, 그리고 굉장히 좀 센 비트의 음악 이게 결합된 게 K-팝이다라는 어떤 느낌을 심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 뒤로 나온 아이돌들을 생각하면 지금의 빅스까지도 맞아요, 보면은 맞아요. 그 요소들은 굉장히 좀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보면은 2005년, 6년 사이에 동방신기나 슈퍼주니어가 중국이나 일본에서 보여준 게 지금 국내 아이돌 시장까지 영향을 약간 좀 제 생각에는 산업 표준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이돌입니다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뭐 S&P라는 얘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자주 그렇죠. 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S&P 한번 들어볼 건데 우리 토호신기죠. 동방신기의 미로틱 함께 듣고 올게요. 미로틱 듣고 왔습니다. 동방신기의 노래였고요. 세련돼요. 지금 들어도 너무 세련되고 맞아요. 네, 좋죠. 너무. 전 이 노래 정말 좋아했었습니다. 혹시 우리 김유나 씨는 네. 동방신기 굉장히 좋아했나요? 슈퍼주니어와 동방신기. 네. 골라야 되나요? 네. 부끄러워하시는데요. 그럼 슈퍼주니어로. 거기서 누구? 역시 편안하게.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슈퍼주니어 키스 라디오 신년 기획 2014 K-팝 신 한류지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야, 진짜 그 동방신기 이후에 해외에서 또 많은 사랑을 받은 가수들이 참 많은데 네. 또 어떤 가수들이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동방신기라든가 슈퍼주니어 같은 그룹은 너무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시 이제 빅뱅 같은 팀이 이제 특히 빅뱅은 요즘엔 좀 서구 굉장하죠. 쪽에서 네. 서구 쪽에서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 친구들 음악 들으면은 좀 약간 요즘에 음악 중 듣는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통하는 것 같더라고요. 빅뱅의 음악 자체가. 네. 네, 그런 팀들이 있고 아무래도 일본에서 소녀시대 카라가 그렇죠. 일본에서 가장 성공한 그 한국 걸그룹 두 팀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이유 씨 같은 경우는 솔로인데 일본에서 진출했죠. 예, 네. 일본에서 이렇게 차츰차츰 굉장히 팬들을 굉장히 단단하게 모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아티스트적인 이미지가 같이 있다 보니까 역시 좀 우리나라에서 아이유 씨를 좋아하는 부분하고 좀 비슷하게 아이유 씨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고요.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어느 정도 인기가 있고 분명히 대중한테 어떤 통하는 매력이 있으면은 아시아 시장까지는 적어도 상당 부분 그게 거의 그대로 통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예를 들자면 지금 KBS의 뮤직뱅크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네. 끝나고 나서 이제 공식 그 채널로 올라가잖아요. 네, 인터넷에. 맞아요. 그러면은 바로 전 세계에서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어느 정도 반응을 얻고 저 팀 되게 멋있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그 K-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결국 비슷한 성향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들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아시아 쪽에서는 그 한국에서 어떤 인기를 얻는 루트와 비슷한 식으로 사랑을 받는 그룹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버라이어티 같은 걸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지도를 알린 후에 멋있는 무대로 카리스마를 보여주고 뭐 앨범이 많이 팔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연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영미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정말 그 약간 마니악한 층들에서는 이제 자막을 구해서 바로바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어떻게 번역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에는. 놀라운 건 뭐 방송이 끝나고 한 30분 이 정도가 있으면 갑자기 아주 풀 HD 영상과 바로 각종 나라의 자막들이
바로바로 뜨더라고요. 그럼 사실 처음부터 한국 가수들이 해외 진출이 쉬웠던 게 아니잖아요. 맞아. 그렇죠. 어떤가요, 그러면? 정말 이거 실패의 역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장점만 좀 얘기를 했는데 네. 뭐 그 이게 실패의 역사라기보다는 약간 제 생각에는 한국 가수들이 해외 진출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올림픽 금메달 따는 거하고 좀 비슷했던 느낌인 것 같아요. 국위선양. 예, 국위선양이고. 네, 그것 좀. 제가 이렇게 하면 제 연식이 나와서 좀 그렇긴 한데 예전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나라요 네. 처음 나왔을 때 나왔습니다. 예, 네. 나나라요가 빌보드 차트 올랐다는 소문이 돌았었어요. 예,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아니다라고 오죽하면 라디오 DJ가 그 자료를 찾아가지고 막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그 당시 서태지와 아이들 팬들에게는 이렇게 좋고 좀 어떻게 보면 미국 음악과 굉장히 비슷한 음악이니까 미국에서 통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고 서태지와 아이들이나 아니면 서태지 씨가 또 솔로로 나온 뒤에도 일본에 또 몇 번 진출 시도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가지 그때는 아무래도 그 현지화한다라는 부분에서 힘들었구나. 예, 좀 힘든 부분들이 있었고 아무래도 좋은 레코드사를 또 만나야 되잖아요. 잘 아시겠지만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꺾인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미국 시장은 더 어려운 게 미국 시장은 이렇게 인터넷 시대가 되기 전까지는 뭘 해도 참 힘든 시장이었던 거예요. 말도 안 되고. 예. 네, 그렇죠. 제일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그 원더걸스가 이제 빌보드 했었잖아요. 네. 싱글 차트에 올라온 건 굉장히 대단한 일이었는데 아무래도 활동을 접고 거의 2년 3년 투자를 해서 이렇게 전체를 다 돌아도 될까 말까 하는 일이었던 거죠. 그때만 하더라도 거기다가 이제 아무래도 매니지먼트라든가 이런 문제가 또 있었고 그 가수 세븐씨 같은 경우도 그쵸. 이제 미국 진출을 타진했지만은 음악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뚫느냐 이게 답이 안 나왔던 시절이 있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이제 그 려욱 씨의 선배님이신 SES 같은 경우가 처음에 그렇죠. 보아씨 전에 먼저 맞아요. 네네. 98년에. 먼저 진출을 해서 라디오 방송 같은 것도 하고 그게 좀 화제가 되기도 하고 했는데 그때만 해도 한국 가수가 일본에 진출해서 인기를 얻는다. 그거는 사실 다들 상상이 안 됐던 문제인 거죠. 예, 그런 약간 실패의 역사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약간 도전의 역사가 쌓인 뒤에야 도전의 역사. 쌓인 죄송합니다. 뒤에야 네, 김윤아 씨. 잘못했네요. 네, 이렇게. 네. 근데 저는 또 이게 좀 뭐라고 할까요? 무섭다고 해야 될까? 좀 많은 다른 기획사 분들도 고려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케이팝이 워낙에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누가 가도 되겠지 하고 도전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실은 이런 뭔가 잠깐 접질리면 큰일이 나는 약간 그 그룹의 역사에 있어서도 큰 분기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SES 같은 경우에도 일본 활동에서 애를 쓰다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복귀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었었고 그리고 또 원더걸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너무 오랜 공백 기간을 가진 바람에 한국에서 다른 그룹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다시 복귀하기가 또 굉장히 또 힘들었던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그 회사들이 YG 같은 경우도 그 YG의 그 양현석 씨가 네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우리를 찾아오게 만드는 거지 우리가 진출할 생각은 이제 없다. 아무래도 그 이전의 실패로 좀 교훈을 얻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인터넷 시대니까 그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히 매력을 보여주고 그러면은 어디선가 좋은 제안이 올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좀 정리가 되신 것 같아요. 사업으로 생각하자면 훨씬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면 여기서 노래를 한 곡 듣고 올 텐데요. 그 조나스 브라더스랑 미국 투어를 함께 했었어요. 원더걸스 노래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Nobody. 일본에서 온 고토미입니다. 엑소를 좋아합니다. 일본에 있었을 때 클럽에서 DJ를 했거든요. K-POP을 들으면 클럽 같은 음악을 느낄 수 있으니까 신나게 되고. 홍콩에서 이름은 드리사입니다. The music is good. The beat can make you move. I like the dance. 중국에서는 장신우라고 합니다. 돈방신기로 보기 위해서 왔어요.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했어요. My name is Sveta. I'm from Russia. BP and I like Jiggy Idol. I really like K-pop shows. K-pop have a great ballet song. 브라질에서 온 레오나르도라고 합니다. 걸그룹 좋아해요. 카라, 티아라,
걸스데이 목소리가 예쁘고 싱크 모든 사람 똑같은 방법으로 춤추고 K-pop 노래들은 에너지 많이 줘요. 그래서 저도 춤추고 싶고. 일본에서 온 미키입니다. 슈퍼주니어가 좋아합니다. 빅스도 좋아해요. 오빠들 멋있고 노래도 잘하고 K-pop 듣고 가사를 이해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나와서 지금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K-pop 사랑해요. 야, 네, 저희가 또 편집을 네. 슈퍼주니어 빅스로 끝을 이렇게 냈는데 이게 참 발음이 K-팝부라고 하시네요. K-pop. 전 세계가 지금 K-팝에 좀 열광하고 있는데 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한국 기획사는 어릴 때부터 또 스타를 발굴해가지고 그 연습생이라고 하죠. 네. 맞아요. 네, 그런 거를 막 이렇게 도입하면서 뭔가 네네. 스타 양성 시스템이 네네. 뭔가 자리 잡게 됐는데 이게 사실은 정말 유니크한 경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연습생을 두고 거기에서 이제 또 몇 명을 선발을 해서 그룹을 만들어서 뭐 7, 8년의 시간을 들여서 한 그룹을 만들어낸다는 게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초반에 기획사에 들어가서 한 10대 후반쯤에 이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렸을 때 이미 약간 거의 한 10년 이상을 보낼 직장에 들어가는 거나 다름없는 건데 그렇죠.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그 요인이 결합되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시스템도 있는데 동시에 이제 전 세계에서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모든 자원을 집중하는 나라는 사실 한국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아이돌뿐만 아니라 밴드에도 투자하고 아니면 밴드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약간 그런 시스템이에요. 네. 언더그라운드나 이런 곳에서 좀 발굴이 돼서 얘네가 올라오면은 얘네를 밀어준다지 네. 그걸 기획을 해서 그렇죠. 보이그룹 걸그룹을 네, 바로 만든다. 메이저로 올리는 경우는 흔치 그런 않아요. 경우는 흔치도 않고 거의 한다고 없어요. 해도 몇몇 제작자만 이렇게 그렇죠.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한국은 거의 모든 기획사에서 그걸 시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거기서 1등하는 친구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고요. 네. 예,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그 굉장히 원천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좀 예를 들자면은 그 센터의 법칙 아시잖아요. 예, 사진 찍을 때 센터에 제일 잘생긴 친구 넣으면은 그 옆으로도 좀 잘생겨 보인다라는 평균 외모를 맞춘다라는 건데 그게 사실 뭐 농담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들이거든요. 사람한테 매력을 보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아마 그 이수만 씨 같은 경우는 이분을 뭐 컬처 테크놀로지다 해서 뭐 CT다 뭐 이런 말을 붙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원천 기술들이 아주 작은 부분부터 하나하나씩 쌓이다 보니까 굉장히 다른 나라에서는 좀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노하우가 많이 쌓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거는 좀 간과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게 사실 이런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은 굉장히 좀 음악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한국의 이런 부분에서 라이벌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아니면은 뭐 90년대까지만 해도 충분히 앞섰던 나라는 일본이었거든요. 근데 일본은 아시겠지만은 일본 음악은 일본 음악만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게 매력이기도 하지만은 조금 한계도 있는 것 같아요. 세계화되기에는. 굉장히 좀 이건 일본 음악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한국 음악도 그렇지만 근데 한국 대중음악 특히 아이돌을 중심으로 한 댄스 음악들은 힙합이나 일렉트로니카나 그 시절에 서구에서 유행하는 어떤 음악들의 트렌드를 굉장히 빨리 받아들여서 또 한국화시키거든요. 가수들도 이제 서구 음악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듣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좀 보편성을 갖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걸 이제 동시대성이라고 보통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 음악을 한 나라 안에서만 소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누가 들어도 이게 2014년에 뭐 2013년에 나오는 음악이구나 하는 뭐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게 굉장히 놀랍고 또 그게 또 메리트가 되는 것 같고요. 테디 라일리 같은 굉장히 유명한 프로듀서들이 한국에 와서 뭐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또 유럽의 무명 작곡가들이 뭐 같이 협업을 해서 곡을 만든다든지 하는 식으로 어떤 글로벌로 뭔가 만들어지는 듯한 그런 규모가 좀 예전과는 또 다르고 또 케이팝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해외 유명 작곡가와의 작업으로 제작 단계부터 세계 시장을 겨냥한 것도 성공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소녀시대 곡 같은 경우는 이제 테디 라일리 씨가 이전에 작업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노린다 이전에 일단 제작자들이 이렇게 해야 더 퀄리티 좋은 음악이 나온다라든가 그 노하우를 굉장히 배우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YG 같은 경우도 빅뱅에서는 뭐 디플로처럼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DJ하고 같이 협업을 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굉장히 자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자체가 그냥 이건 세계 진출을 해야 돼 이런 것보다도 이게 좀 더 세련됐어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장점을 결합하면은 미국에서도 못하는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에는 뭐 흔히 하는 말로 곡비가 너무 비싸서 비싸서라도 못했던 건데 이제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다 구해서 하다 보면은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그냥 어떤 굉장히 독특한 음악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K-팝인 것 같아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네. 근데 뭐 이런 작곡가도 그렇겠지만 그 멤버들도 뭐 예를 들면 그 FX의 빅토리아 씨, 뭐 엠버 씨 계시고요. 2PM의 니쿤 씨 되게 많아요. 엑소에도 루안, 크리스, 레이, 타오, 뭐 미스에도 지아 씨, 페이 씨 있고요. 이런 또 외국인 멤버들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예전에는 이걸 치환했던 것이 교포 멤버들이었었거든요. 그렇죠. 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사람인데 그렇죠. 태어나서 이제 영어를 좀 하고 뭐 일본어를 하고 이런 친구들이 들어와서 그리고 멤버였죠. 포지셔닝은 대부분 래퍼였죠. 그렇죠. 보통 랩을 하죠. 처음에 노래 시작할 때 나와서 이렇게 막 액션하고. 약간 룰라에서 예전에 룰라요? 김지현 씨가 탈퇴를 하고선 외국인들이 막 이렇게 들어왔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굉장히 덩치 크셨던. 기억나세요? 외국인분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브로스 이런 거 하시고 이상민 씨가 옷 이런 거 입으시고 털옷 같은. 그렇죠. 그러셨었죠. 뭔가 K-팝 열풍에 조금 관련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저는 충분히 진짜 뭐 있는 영향이 있어서 그렇게 멤버들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기획사 측에서는 아무래도 그 해당 국가의 멤버가 있으면 언어적으로 우선 시원하게 해결이 된다는 게 너무나 편한 일이고. 그래서 정말 시원하게 그렇죠. 해결되죠. 그리고 그 그룹을 봤을 때 정서적으로 굉장히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핏줄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자면은 예전에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드림시어터라는 그 어마어마한 헤비메탈 밴드가 있거든요. 정말 엄청난 연주력인데 연주를 가진 팀인데 그 팀에 존명이라고 한국계 베이시스트가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록팬들이 흥분을 했거든요. 저런 전 세계적인 밴드에 한국인의 핏줄이 있다니라고 하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K-팝을 너무 좋아하고 한국의 아이돌 그룹을 너무 좋아하는 어떤 아시아의 팬 아니면은 서구의 팬인데 자기 나라 사람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감정적으로 너무 끌리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 부분이 약간 K-팝의 다음 단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좀 원천 기술이라고 할까요? 어떤 멤버를 더 잘생겨 보이게 하고 더 멋있게 하고 더 좋은 그러니까 세계인한테 통할 어떤 곡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걸 각 나라마다 좀 그 나라 사람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그 나라에서 활동을 시키면 어떨까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좀 다음 단계 할까. 그걸 사실은 저는 제일 잘 보여준 게 결국에는 엑소 아닌가 싶어요. 엑소 K는 한국에서, 엑소 M은 중국에서.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동영상 사이트나 SNS 등 다양한 인터넷 미디어의 발달이 K-팝에 영향을 많이 끼쳤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아무래도. 그럼요. 그 부분이야 사실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싸이씨인 것 같아요. 강남 스타일. 그러니까 사실 한국 대중음악 특히 K-팝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퍼졌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왜 그렇게 됐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 동영상 사이트로 뭔가 퍼뜨리는 문화라는 거는 사실 인터넷상에서는 이렇게 부글부글 끌어올라도 오프라인상에서는 아직은 마이너한 문화였거든요. 한동안은 지금은 뭐 전혀 아니죠.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전 세계적으로 K-팝 특히 아이돌을 좋아하는 팬들은 다 성향이 똑같아요. 열광적으로 좋아하고 그들의 문화를 나누고 싶거든요. 코스프레도 하고 춤도 추고 옷도 그러니까 입고. 그거는 묘하게도 브라질이건 미국이건 일본이건 다 똑같아요. 팬들의 성향이. 그들이 신기해요, 그게. 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그 동영상 사이트였던 거죠. 거기서 전 세계인들끼리 공유를 하면서 그 열광의 정도를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도 쭉 퍼뜨렸기 때문에 그 굉장히 K-팝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동영상 사이트라든가 인터넷의 그 새로운 문화, 뭐 예를 들면 SNS나 스마트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커갔어요. 왜냐면은 새로운 미디어고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굉장히 그냥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당시로서는 맞아요. 유일한 대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영상을 클릭해서 본다거나 SNS로 자기가 좋아하는 뮤지션을 팔로우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자기들이 이제 소화할 수 있는 어떤 동호회 같은 형식의 뭔가 모임을 만들고 그 힘을 더 밖으로 뻗고 뭐 이런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들이 확실히 있었던 그래서 것 같아요. 거의 뭐 제 생각에는 단지 인터넷 그런 동영상 사이트라든가 SNS에 도움을 K-팝이 받았다라기보다는 같이 이제 K-팝이 그렇죠. 오히려 그들에게도 굉장히 영향을 주는. 왜냐하면 지금도 그 한국의 SNS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게 예를 들자면 슈퍼주니어 멤버 누가 저희도 굉장히 많이 누가 생일이라든가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게 그냥 한국에 있는 SNS 트렌드가 아니라 전 세계 트렌드로 지정이 되잖아요. 그 태그 같은 걸로 뜨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생일 축하해. 전 세계 한국말로. 그렇죠. 전 세계 인구 중에 K-팝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는 굉장히 그 분포가 다른 경우보다 훨씬 높다라는 얘기죠. 맞아요. 정말 소중한 공생 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야, 굉장합니다. 예. 진짜로. SNS 저희도 많이 활동하는데 네. NC도 많이 하잖아요. 저도 많이 사용해요. 아무래도 팬분들과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일단 해외 팬분들이랑 바로 직속으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게 SNS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사용하죠. 영어 막 다 보시나 봐요. 보죠. 이해는 잘 못해도 열심히 본다. 저희는 아랍어까지. 맞아요. 막 되게 다 보는 걸로. 여러 나라 언어들이 많이 와요. 글씨하고 그림하고 구분이 안 안 되더라고요. 굉장한 또 언어들이. 하지만 사랑은 같다는 그런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K-팝 역사에도 처음부터 최근 또 싸이씨까지 해가지고 좀 역사를 짚어봤는데 대중문화평론가 아이즈의 박명석 편집장님, 강명석 씨, 그리고 대중음악평론가 김윤아 씨와 그리고 빅스의 앵군과 얘기 좀 나눠봤는데요.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신년 기획 2014 K-팝 신한류 지도. 이제 1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후 2부에서도 세계적으로도 사랑받고 있는 K-팝이 앞으로 지속적인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점이 뭔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부 끝곡 NC가 제가 너무 있죠? 좋아하는 곡인데요. 싸이 씨의 강남스타일 듣고 오겠습니다. 성적이란 족쇄 집안일의 고생 직장 상사의 끊임없는 잔소리 씹어줄게 그대의 귓가에 속삭여줄게 키스해요 우리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밤에 느껴요 사랑에 넘쳐나는 감성에 물겨 2시간 여우기 전해준 love telling boy 함께하는 시간 이제부터 슈퍼주니어 겨우게 Kiss the radio 슈퍼주니어 키스 더 라디오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신년 기획 2014 K-팝 신한류 지도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대중문화평론가이자 웹진 아이즈의 강명석 편집장님, 그리고 대중문화평론가 김윤아 씨, 빅스의 앵군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광고 듣고 더 많은 얘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돈방신입니다. 네, 돈방신계 윤호 최강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팬 여러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또 먼 곳에서 항상 응원해주신 덕분에 저희 돈방신과 이번에 10주년을 잘 마쳤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해외 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공연 중에 저희의 노래를 한국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끔 따라 불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음악이라는 거에 영향으로 이렇게 한국말을 공부해 주시고 외워주시고 함께 불러주시는 게 너무 되게 감동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단순히 음악이지만 하나의 문화지만 그걸 넘어서 되게 많은 걸 하고 있구나, 왠지 국가대표가 된 느낌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해외분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더 이렇게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좋은 활동, 좋은 음악을 많이 들려드려야 이렇게 국위선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돈방신기는 앞으로도 더욱더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룹이 되고 싶습니다. 谢谢你们我们想你们了。日本の皆さんいつも応援してくれ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감사합니다. 깜짝 출연을 이렇게. 네, 동방신기 인사말로 슈퍼주니어 캐스터 라디오 신년 기획 2014 K-팝 신한류 지도 2부를 시작했는데요. 앞서 1부에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K-팝이 어떻게 사랑을 받아왔었는지에 대한 거를 좀 알아봤고요. 2부에서는 K-팝이 앞으로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 또 우리 K-팝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이 두 분과 또 빅스 NC까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도 그 콘서트를 가면 네. 진짜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당연시가 된 게 좀 웃긴데 저희도 100회 넘게 이렇게 콘서트를 하다 보니까 많은 또 해외에서 특히 그 언젠가는이라는 노래를 저희가 리메이크를 했어요. 네네. 언젠가는 이상은 씨의. 네, 이상은 씨의 언젠가는을 네. 외국인 분들이 따라 불러주시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조금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리메이크를 했으니까 당연하다고 좀 느낄 수도 있는데 네. 이걸 다시 되돌려서 좀 생각을 해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희 되게 인기가 많았었던 곡이잖아요. 네네. 그거를 또 되게 막 서양 분들이 막 이렇게 따라 불러주시는 모습 보면서 네. 신기하다 이런 이게 생각도 팬의 들었는데. 마음은 정말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좋아하는 가수가 하는 거 뭐든지 다 외우고 싶고 따라해보고 싶고 알고 싶고 네. 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한류 지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어느 나라에서 어느 가수가 좀 인기가 많은지 예, 약간 분포도 약간 이렇게 네. 분포도라고 한다면은 이제 네. 아시아 시장은 아무래도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약간 그 같은 회사이긴 하지만 거의 삼각편대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빅뱅이 이제 일본에서 그 돔 투어를 얼마 전에 하면서 이제 굉장한 인기가 있다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해줬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은 일본이나 아시아 쪽은 이제 국내에서 어느 정도 인기가 있으면은 거의 진출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오히려 좀 흥미로운 거는 이제 그 외의 지역인데 일단은 얼마 전 기사도 났지만 엠블랙이 좀 남미 지역에서 네네. 예, 요게 좀 특이해요. 네. 가장 매력적인 25팀 중에 하나 네. 이런 얘기를 하고 네. 좀 딴 얘기지만 현아 씨 같은 경우는 네. 현아 씨 그리고 비스트 그러니까 포미니까 비스트죠. 네. 이 두 팀 같은 경우도 남미에서 이제 그 투어를 할 만큼 상당히 인기 있었는데 네. 그 좀 농담 비슷하게 네. 그 브라질의 어떤 남성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인터넷상에서 현아는 한국인일 수가 없다. 브라질인이다. 우리가 굉장히 비슷하다. 굉장히 그런 어떤 매력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의 피가 흐르지 않고서야 저럴 수가 없다. 약간 오죽 좋아했으면 저랬을까. 뭐 그런 생각이 편집장님이 지금 굉장히 웃으시면서 현아 씨 좋아하세요? 처음 봤어요. 이렇게 안 좋아할 수 있는 남자란 없는 화색이 도는 거 처음 봤어요. 이렇게 저 처음 봤어요. 근데 현아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놀라운 게 해외에서도 정말 그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남성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좋아를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에 나왔을 때도 저의 그 남미 친구들이 있는데요. 너무 핫하다며. 그 느낌. 그렇게 다 똑같이 그걸 느끼는 것 그래서 같더라고요. 브라질 남자들이 그렇게까지 이제 반응이 오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웃음이 계속 머금고 계시네요. 그럼요. 좋습니다. 남자 아이돌 얘기만 하다가. 네, 그러면 이렇게 나라별로 인기를 얻는 가수들이 다르잖아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런 부분들은 사실 좀 재밌는 게 그 BAP라든가 틴탑의 사례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BAP가 지금 독일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독일 어즈 같은 데서 상을 받고 틴탑 같은 경우는 틴탑이 가려고 해서 간 게 아니라 약간 강제 진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디로? 예, 그 틴탑이 유럽 쪽 프로모션을 다 돌았거든요. 예, 유럽 쪽 그 프로모터들이 그 공연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유럽 전 지역을 좀 뭐 몇천 석 되는 공연장들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BAP는 굉장히 좀 흔히 말하는 센 캐릭터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좀 강한 느낌을 주는 게 있고 틴탑도 굉장히 좀 이미지라든가 이런 게 좀 굉장히 컬러풀하고 화려하고 강한 느낌이 있는데 유럽에서는 이런 어떤 그룹들이 굉장히 약간 컬처 쇼크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유럽에서 예를 들자면은 일본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만화를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분들이 그 동방신기라든가 소녀시대 아니면 슈퍼주니어를 좀 그 만화 캐릭터의 현실판으로 좋아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본 만화를 좋아하다가
실사판 같은 어떤 느낌의 사람을 찾다 네. 보니 우리나라 아이돌을 찾게 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려욱 씨 표정이 되게 지금 밝아지시고. 싫어요? 좋아요? 저를요? 네. 실사판인 거죠. 네. 키가 작지 않나. 예. 아니 근데 우리 네. NC도 2월에 또 프랑스 공연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빅스도 그런 점에서는 저는 상당히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굉장히 가상 속에 있는 어떤 되게 판타지적인 컨셉이나. 존재라는 그러니까 느낌에서. 지난해부터 특히 좀 그런 류의 약간 뮤지컬스러운 무대를 연출하는 것이 약간 한류 안에서도 붐이 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좀 더 어필할 부분이 많지 않은가 하는 태어나줘서 생각이 고마워. 들어요. 태어나줘서 고마워. 굉장히 K까지 오시던데요. 모두 소문 들으셨나봐요. 네, 그리고 그 지역을 봤으면 미국 쪽에서는 약간 어쨌건 그들의 음악과 어느 정도 접점이 있어야 한다는 맞아요. 건 분명히 그렇죠. 있는 것 같고요. 힙합이라든가 일렉트로니까 같은 어떤 네네. 트렌드하고 맞닿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빅뱅 같은 경우 굉장히 좀 그들 입장에서 요즘 말로 뭐 핫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네. 그거는 굉장히 좀 섹시함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섹시함. 그러니까 그건 뭐 막 근육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우리나라 그 아이돌들은 흔히 하는 말로 좀 약간 더 10대 감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인데 좀 더 어른스럽다. 약간 어떤 뭐 굳이 말하자면 나쁜 남자의 매력이 있다라든가 여자 쪽이라면은 역시 현아 씨 같은 그런 느낌이 확실히 통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진리인 거죠. 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귀엽다라는 단어는 있지만은 그거는 분명히 이제 10대에 한정되는 그런 용어고요. 그 다음에 그 애교라는 개념 자체가 별로 없대요. 여자가 애교를 떤다라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거부감을 느끼는 남자들도 상당히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시아하고 굉장히 다른 거예요. 아시아에서 애교는 뭔가 여성의 어떤 필살기 같은 건데 그쪽에서는 저 여자는 뭔가 되게 주체적이지 않아? 좀 이상해? 약간 이런 느낌. 이상한 여자로. 예, 다르구나. 예, 굉장히 다른데 나가고 그렇기 싶네요. 때문에 네, 나가고 싶어요. 굉장히 귀여워요. 우리 김민아 씨가. 할 얘기가 더 있는데 하십시오. 애교가 없는 대신에 네. 어떤 필수 요소가 섹시함인 거죠. 됐네요. 저는 예. 그럼. 네. 아무튼 예, 그래서 상당히 그 좀 애교 우리나라의 어떤 아이돌들이 보여주는 단지 어떤 약간 좀 더 귀여운 느낌보다는 그런 느낌을 더 약간 더 성숙한 느낌을 가진 여성 가수들이 좀 더 어필할 가능성이 높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아 씨로 우리가 계속 여기까지 왔고요. 한마디만 더 하자면은 그 클럽에서 네네. 해외 클럽에서 그 트러블 메이커의 그 휘파람 소리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나왔을 때 이제 뭐 남미나 이런 쪽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히트가 돼서 그 휘파람이 나올 때 다 클럽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걸 따라하는 그런 풍경을 많이 본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하나 더 더하자면 빅뱅 노래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전 세계 클럽에서 DJ들이 가장 리믹스하기 좋아하는 K-팝 맞아. 노래들로 저도 그 언제나 얘기는 들었어요. 유명세를 떨치고 있죠. 네. 좋구만. 야,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뭔가 끌고 가야 되는데 좀 약간 위기설도 있어요. 좀 힘들다. 네. 네. 그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은. 글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절정의 단계라는 어떤 의견에는 동감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절정이다, 지금. 네, 지금 절정을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이 절정을 맞이한 단계를 얼마만큼 오랫동안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 혹은 어떤 뭐, 제2의 강남스타일 같은 뭔가 넥스트 빅싱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이제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절정을 맞았으니까 내려갈 일밖에 없겠다는 것 때문에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좀 더 넓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 지금 만약에 K-팝 이퀄 아이돌 팝이라고 한다면 K-팝 이라는 그 단어 안에 가지고 있는 한국 음악 전체를 좀 더 넓게 세계에 진출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 뭐 긍정적으로 생각할 부분은 충분히 개인적으로 많다고 두 분이서 생각해요. 좀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충분히 정점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어마어마하고 그렇죠. 여기서 더 잘 될 수 있을까라는 거는 굉장히 좀 의문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지드래곤 씨가 예전에 그 인터뷰를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가 GDN 탑으로 활동할 때였는데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좀 대단한 어떤 그 위치에 올라섰는데 어떠냐라고 하니까 다음에 더 큰 한 방이 올 것 같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빅뱅의 새 앨범이 나오고 이제 원 오브 카인드 같은 곡이 나와서 진짜 더 큰 한 방을 보여줬다고 저는 보는데
저는 케이팝이 그럴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큰 한 방이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중국 시장은 이제야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제야 시작이고 그렇죠. 말 그대로 중국이 경제 개발이 되고 거기서 케이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오디션 프로그램까지 이제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뭐 라이센스를 사서 하는 프로그램이 나오고 거기서 영향력이 더 지금보다 좀 더 커지면 커졌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고 거기다가 기획사들이 처음에는 가수만 진출시키는 거에서 노하우를 진출시켜서 거기서 합작을 하고 한다면 아시아 시장은 그러니까 한국 가수들이 그대로 진출하는 일이 좀 줄어들 수는 있죠. 하지만은 노하우는 더 많이 진출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특히 미국 쪽에서는 지금 빅뱅이 가장 핫한 팀이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 부분에서 그 빅뱅의 어떤 그러니까 지드래곤 씨의 이번 그 신보 새 앨범에 있는 수록곡들이 예를 들어 소녀시대 노래도 마찬가지고요. 그 아가로 보이도 그렇고 미국에 써 있는 그런 뭐 예를 들자면 뭐 타임지라든가 뉴욕 포스트라든가 이런 곳에서 뽑은 뭐 올해 노래에 선정됐다든가 탑 같은 경우는 이제 롤링스톤에서 뽑은 가장 섹시한 사람 그렇죠. 25 중에 뽑혔죠. 뽑혔거든요. 남자가 넷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 남자가 넷이었는데 한 명이었다는 거는 이미 그쪽에 굉장히 이제 영향력 있는 매체들은 아 이제 케이팝을 좀 제대로 다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인기를 서구 쪽에서 얻고 있는 그룹들 그리고 단적으로 소녀시대가 유튜브 최우수 뮤직비디오를 상을 탔잖아요. 그렇죠. 지난해. 미국에서 그 정도라면은 오히려 더 시장적으로 봤을 땐 발달할 여지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 시점에서 그냥 이게 좀 듣는 사람만 듣고 팬덤만 있는 걸로 가느냐 아니면 더 많이 퍼져서 그냥 케이팝이 예를 들자면은 그 좀 한 70년대쯤 일본 음악 70년대 미국에서 일본 음악이 굉장히 좀 유행 코드가 됐었는데 그 정도로 퍼지냐 약간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만드는 분들, 그러니까 제작하시는 분들이나 그 업계 이제 안에 있는 분들한테 조금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그러니까 아까 일부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던 한류와 케이팝의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류가 드라마로 이제 만들어졌던 그 바람이 뭔가 약간 사그라들었던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그 바람 자체를 자신들의 컨텐츠 안에다 담으려고 억지로 노력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일본에서 뭐 드라마 진출이 많이 된다. 그러면 일본에서 인기가 있는 배우들만 캐스팅을 해서 일본에서 잘 나갈 것 같은 각본을 써서 연출을 해서 수출에만 힘을 쏟는 약간 그런 뭔가 역효과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케이팝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뭐 지금 강명석 편집장님도 둘 다 이제 정점을 뭐 좋은 무드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시점에서 그런 이제 예전에 뭔가 좀 잘못 되었던 그런 생각들이나 어떤 시도 같은 것들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저의 개인적인 바람은 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네. 근데 이제 콘텐츠가 뭔가 획일화돼 있다. 뭔가 댄스나 뭔가 힙합 쪽으로만 편중이 돼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뭔가 이게 사랑받는 케이팝 장르가 뭔가 이렇게 돼 있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거는 국내 시장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국내 시장에서 일단 그런 장르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그 중에서 추려져서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런 아이돌 음악, 케이팝이라는 거는 굉장히 열광적인 팬덤을 만들어내는 음악인 거거든요. 굉장히 좀 누군가는 정말 열광하고 어떤 사람은 왜 저거에 열광하지? 약간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타겟이 굉장히 뚜렷한 음악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그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일단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남스타일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인 게 보편적으로 다 많이 좋아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다른 일반적인 케이팝의 히트곡들은 아무래도 그것보다는 좀 더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그래서 어떻게 더 보편적인 음악 그러니까 남녀노소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어떤 특정 세대라든가 어떤 사람들이 쭉 많이 좋아할 수 있는 음악이 나올 수 있는 여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부터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사실 궁금한데요. 우리나라 댄스 그룹이 해외 진출을 더 많이 해서 이런 장르만 사랑을 받는 건지 아니면 댄스 그룹에 대한 해외 반응이 뜨거워서 이런 가수들의 진출이 많은 건지 사실 궁금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사실은 뭐 어느 한쪽에서 푸시를 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양쪽에서 똑같이 이렇게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장르로 보자면 지금 어떤 댄스, 일렉트로니카라고 얘기되는 댄스 음악이나 아니면 힙합 같은 장르가 너무 K-팝에 치중돼 있는 어떤 장르가 아니냐는 이제 우려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 세계적인 시장에서 봐서도 사실은 2000년대 들어서 밴드 붐이 좀 줄고 전자음악과 힙합이 대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K-팝에만 한정되는 그런 일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K-팝으로 보면 뭐 샤이니의 노래를 저스틴 비버가 불러도 되고 뭐 비욘세 노래를 이 아이가 불러도 이상하지 않은 약간 굉장히 이것도 동시대 상호 보완적인 그런 흐름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 이것 자체를 문제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우려를 하는 것은 그렇게 음악적인 것 이외에도 사실은 K-팝이 어떤 비주얼적인 측면에 너무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살려서 어떤 쇼적인 측면으로 공연으로 어떤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발전시킬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어떤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음악을 어쨌든 매개로 해서 활동을 하는 뮤지션들이니까 그것을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좀 더 깊게 다가갈 수 있게 그러니까 뭐 작곡가들 간의 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떤 그런 좀 더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서 각 기획사들이나 제작자들에서 노력하는 뭐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음악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연구와 기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가 국내 음악 차트에서는 굉장히 독특했던 한 해였던 것 같거든요. 버스커, 그다음에 조용필 씨, 이적 씨 이런 분들이 음원 차트 1위를 했잖아요. 한국에서. 네, 한국에서. 그리고 힙합도 뭐 다이나믹 듀오나 얼마 전에 게리 씨가 또 1등을 했더라고요. 네. 약간 그렇게 장르가 굉장히 좀 다양해지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살아나고 그것들도 역시 좀 퍼지기 시작한다면은 외국으로. K-팝이 아이돌 음악이다라는 인식은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좀 더 약간 그 범위라는 점에서는 훨씬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점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 공연 문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있는데요. 아이돌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해외에 가서 공연을 어느 정도 하긴 하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음반을 내고 뭐 발표를 하고 공연을 하고 그러면서 실력을 쌓고 신뢰감을 주는 그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참 공연을 어떤 라이브에 강한 몇몇 어떤 가수들을 제외하면은 공연을 할 틈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공연이 약간 연례 행사 같은 느낌? 약간 1년에 한 번 정도 있는 이벤트 같은 느낌이 돼버려서 이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이제 컨텐츠라는 부분에서는 해외까지 좀 비슷비슷하다 아니면은 너무 이렇게 다듬어져서 만들어져서 약간 TV 무대라든가 이런 곳에서만 볼 수 있는 팀이다라는 인식을 좀 주는데 좀 일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게 큰 기획사 위주로 또 중심이 돼버렸는데 이게 작은 좀 중소형 기획사에서 해외 진출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지 않나요? 정말 세계 진출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많은 인원이 움직여야 하고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하니까 자본이 필요한 정말 일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어쩌면 외국으로 이제 나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대형 기획사여야 하거나 아니면 대기업과 같이 연계를 해서 뭐 해외로 진출을 한다거나 하는 어쨌든 그런 자본이 도와주지 않으면 힘든 상황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아 씨가 일본 진출을 한 게 2000년대 초반이잖아요. 2000년이었으니까 이미 14년 전이거든요. 14년 동안 노하우가 얼마나 쌓였겠어요. YG도 마찬가지인 게 세븐 씨가 미국 진출을 시도한 게 이미 거의 한 10여 년 전 이야기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또 얼마나 많은 인적인 부분에서 많은 걸 쌓았겠어요. 그걸 다른 기획사가 한 번에 따라잡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바꾸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예를 들자면 아까 말한 틴탑 같은 팀은 틴탑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강제로 좀 오라고 해서 강제 진출하고 진출하고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그 신인 그룹 방탄소년단인가요? 이 팀은 일본 쪽에 전혀
그 홍보가 안 된 상태였는데 그 굉장히 좀 일본 팬들을 끌어들이는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쇼케이스를 열었는데 6,000명 쇼케이스를 열려고 했는데 7만 명 이상이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상상이 안 되는 게 누군지 일단 모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보고 확인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전보다는 격차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싸이 씨가 미국에 강제 진출한 것처럼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예전보단 그래도 좀 올라가지 않았나. 예. 빨리 가요 우리 빅스. 열심히 달려야겠네요. 빅스는 제가 보기에는 유럽하고 일본 쪽엔 강제 진출되지 않을까. 이미 강제 진출을 한 것 같아요. 들으셨죠 형? 앞으로 할 일을 슈키를 어떻게 할 거야? 열심히 해야죠. 슈키. 6일 정도는 유럽 공연하시고 하루는 또 또 스케줄까지 짜주시는. 슈키라로 와서.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약간 슈키라 하면서 일본 팬분들이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긴 했어요. 슈키라 들으면서 그러니까 슈퍼주니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슈퍼주니어도 좋아하고 빅스도 같이 좋아하게 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정말. 그렇죠. 사실 슈퍼주니어나 동방신기 아니면 소녀시대 주변에 있으면 알려지더라고요. 그런 효과가 진짜 크더라고요. 친해지면 연관 동영상 이런 데도 많이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잘해. 사랑해요.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이제 녹음 같은 거 하게 되면 분명히 좋아요. 우리 타이틀곡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아하는 제 개인적인 약간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약간 발라드 쪽이나 R&B 소울 약간 이런 쪽을 좋아하는데 그쪽 우리나라 인디 음악이나 약간 발라드에 대한 반응은 뭐 전혀 없는 건가요? 어때요? 그러니까 인디 쪽은 사실은 뭐 해외에 막 지금 적극적으로 K-팝, 그러니까 K-팝이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아이돌 팝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이제 최근에 뉴스로도 굉장히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라는 미국에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뮤직 마켓 같은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0명 이상의 뮤지션이 이제 뭐 수백 개 이상의 클럽에서 동시에 공연을 하면서 각국의 어떤 음악 관계자들이 같이 정보를 교류하고 뭐 계약도 맺고 하는 이제 음악 마켓이 있는데 그쪽에 한 2, 3년 전부터 한국 뮤지션들이 뭐 인디 그룹들도 그렇고 작년엔 FX도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YB 같은 그룹이나 뭐 장기하와 얼굴들, 뭐 잠비나이 이런 건데 잘 모르는 인디 밴드들까지도 대부분 이제 그 마켓을 통해서 해외 진출을 하려고 노려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세계 진출이라는 것은 자본의 힘이, 그리고 아까 강명석 편집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오래 쌓인 노하우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단번에 뭐 그걸 따라잡긴 정말 힘든 일이고, 이렇게 열려져 있는 이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 같은 경우에는 80년대부터 계속해서 그러니까 열렸던 그런 뮤직 마켓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통로들을 통해서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세계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음악으로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뮤지션들도 활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카테고리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예를 들면 K-팝 그룹이다라고 하면은 일단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고, 예를 들자면은 슈퍼주니어를 통해서 예를 들면 지금 빅스를 알 수 있듯이 그런 연관성이 있는데 한국 인디 음악이라든가 아무튼 그런 아이돌 댄스 음악 외의 음악들은 그 연결고리라기보다는 그 각각의 팀으로 인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한국 인디 음악 아니면 한국의 어떤 아이돌 댄스 음악이 아닌 외의 음악들도 이런 매력이 있구나라는 인식이 점점 알게 되는 거죠. 어떤 공통점이라든가 취향이 외국 팬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과 딱 맞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좀 유미한 성적이 나올까. 그래서 전 이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쭈꾸미 골목이나 감자탕집 골목 뭐 이런 데들이 대부분 장사가 잘 되는 느낌으로 또 먹는 걸로. 그렇죠. 쭈꾸미 먹으러 왔다가 옆집도 만나고 뭐 이런 식의. 맞죠. 그런 점에서 그 싸이 씨의 경우가 오히려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강남스타일 같은 경우는 그 뮤직비디오가 형식상으로는 그 미국의 유명한 그 프로그램 있죠. 세터데이 나이트 라이브라고 그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한국화에서 나오고 있지만은 그런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런 코미디 뮤직비디오하고 굉장히 형식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형식은 비슷한데 내용은 저게 뭐지 싶은 약간 한국적인 코드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약간 그게 다른 음악의 경우에도 좀 적용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분명히 장르적으로는 그 나라 사람들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떤 한국적인 색깔이 무엇이냐. 그거는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특히 이제 미국이나 이런 서구 쪽에 진출할 때는 공통적인 코드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댄스 음악을 듣는다 할 때는
예를 들자면 미국에 있는 뮤지션을 듣지 굳이 한국 아이돌 음악을 들을 건 아니거든요. 네. 뭔가 다르니까 듣는 거고 인디 음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다른 부분을 강조를 하고 그게 한국의 인디 음악 아니면 한국의 락 음악 아니면 힙합 음악이라는 거는 네. 우리가 평소에 들었던 거하고 되게 뭔가 다른 매력이 있구나라는 게 정확히 좀 발견되고 그게 퍼지는 순간이 진짜 진출의 순간이 되지 않을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일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만 어쨌든 네 그게 바로 정말 이상적인 형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걸리겠지만. 그쵸. 네. 예. 그 발라드 가수 이루 씨. 그렇죠. 네. 이루 씨가 인도네시아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네. 인도네시아의 신한류 열풍이라고 할 정도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런 발라드 가수의 진출은 좀 특이한 경우가 아닌가요? 네, 이루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특이한 경우고요. 네. 일단 그 진출의 계기는 인도네시아에서 그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그 드라마 삽입곡으로 이루 씨 노래가 들어갔어요. 네네. 그런데 그게 굉장한 히트를 하면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아직도 우리나라 문화하고 다른 게 우리나라는 이제 드라마 삽입곡에서 네. 히트를 했다고 그 가수가 같이 인기를 얻는 경우는 그쵸. 조금씩 줄어들고 네. 있잖아요. 네. 옛날에 네. 비해서. 쉽진 않죠. 예, 그쵸. 쉽진 않죠. 네. 예, 예전에 근데, 일본에서 예. 조금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예, 근데 인도네시아는 드라마에 삽입곡이 뜨니까 이걸 부른 사람이 누구야가 너무 궁금한 거죠. 예. 근데 거기서 또 이루 씨가 굉장히 잘한 게 그냥 가서 뭐 인사하고 왔다 뭐라든가 아니면 아예 안 갔다 이러면은 사그라들었겠죠. 근데 가서 공연을 하고 노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국 그 대중문화의 어떤 공연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인도네시아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새로운 거거든요. 그런 매력을 어필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되게 스타성도 있고 멋있구나라는 게 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류의 케이팝 진출의 사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분명히 우리가 예상 못한 계기는 분명히 생기는데 그 계기에서 굉장히 그 나라의 어떤 상황에 맞게 시장 상황에 맞게 아니면 문화적 상황에 맞게 굉장히 차근차근 접근을 해서 정말 친밀감을 높이는 방식으로 스타가 된 거죠. 이게 다들 긴장을 하셔야 돼요. 언제 어디에서 어떤 오퍼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 이루 씨가 네. 슈키라를 좀 찾아오셨는데 네. 잠시 인터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수 이루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에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인기가 있다고 들었을 때 굉장히 의아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아이돌 가수도 아니고 굉장히 또 더운 나라에서 발라드 음악에 또 인기가 있다고 하고 저도 못 믿었었어요. 실제로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폭발적이었다는 표현을 좀 쓰고 싶네요. 굉장히 너무 좋았고 또 새삼 느꼈던 거는 K-팝의 지금 한류 이 열풍이 굉장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느낀 게 한국어로 다 인사를 하고 자기를 또 어필을 하고 지금 현재까지 인도네시아를 한 4번? 4-5번 방문을 했고요. 처음 갔을 때는 음악 프로 위주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토크쇼나 예능 프로나 그런 프로에 자주 나가면서 얼굴을 많이 알렸던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분들이 일단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유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문화와 이제 노래를 접했는데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와 정서적으로 좀 비슷한 것 같고 그 음악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흐름이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앞으로 인도네시아를 또 포함한 다른 해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할 예정인데요. K-팝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또 정말 우리나라에는 정말 너무나 실력이 좋고 멋진 가수분들이 많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이루 씨 인터뷰 만나봤고요.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또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이루 씨의 노래 준비했는데요. 까만 안경. 이루 씨의 까만 안경 함께 듣고 왔는데요. 여기가 한국인지 여기가 인도네시아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한 또 계속 따라 부르고요. 우리 빅스 엠분도 굉장한 노래 듣고 왔습니다. 슈퍼주니어 키스 라디오 신년 기획 2014 K-팝 신한류지도 K-팝이 앞으로 노력해야 할 점에 대한 또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홍보 방식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아까 얘기를 했지만 뭐 외국인을 영입해가지고 좀 그런 식으로 또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 보면 그 팀원을 좀 구성해가지고 제작하는 단계부터 TV 프로그램에서 기획해서 이렇게 방송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어떻게 그렇죠. 또 생각하시나요? 최근에 이제 위너 같은 팀이 가장 대표적으로 YG. 이제 YG에서 맞아, 데뷔한 맞아. 그 팀이 이제 그런 식으로 신인을
데뷔를 시키기 전에 그 연습생들을 이제 언론에 공개를 하는 식으로 홍보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아직 컴백이 아니지 데뷔 안 데뷔를 했죠. 안 아직 안 네, 했어요. 네, 아직 안 데뷔- 했어요. 컴백 전에 데뷔도 아직. 그러니까 데뷔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데뷔를 안 했는데 데뷔한 것 같은 이거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 좀 있어요. 데뷔기도 하고 데뷔도 아닌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조금 다른 얘기로 하면은 지금 그 SM 엔터테인먼트에서도 SM 루키즈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팀도 사실 그래요?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모르시나요? 데뷔를 안 했지만 모르는 척하고. 그렇죠. 원래 회사의 입장이라는 건 그렇죠. 말할 수 없는 거죠. 예. 근데 거기서도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 이미 어떻게 보면은 그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TV가 아니라 현실 생활이 이미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약간 오픈이 된 거죠. 예, 오픈이 된 거고 굉장히 좀 화제가 되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데뷔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미 참 모르겠어요. 저는 참 궁금한 게 이런 후배들 보면은 역시는 무슨 생각이 들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드는 게 이게 사실 장단점이 다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약간 뭐 장점이라면은 사실은 슈퍼주니어만 해도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데뷔할 때 그 수많은 버라이어티들과 그 수많은 고생들과 뭐 정말 이미 뭐 기범 씨나 희철 예. 씨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그렇죠. 시원 맞아요. 씨까지 성민 씨도 그랬고 네네. 다 드라마로 이미 다 알린 상태에서 네네. 저희가 데뷔를 했기 때문에 네. 조금 빨랐던 경우도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조금 빨랐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러니까 그때는 데뷔할 때 팀의 이름을 알리려고 정말 노력을 했는데 맞아. 지금은 데뷔 전부터 이 친구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스타가 돼서 데뷔해버리는 네. 그런 게 생기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약간 옛날하고는 정말 많이 달라진 건데 특히 요즘에 눈에 띄는 거는 이런 어떤 대형 기획사들이 어떻게 보면 미디어를 통해서 신인을 데뷔하는 방법이 점점 이제 좀 더 거대해지고 좀 더 치밀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곡은 안 나왔지만은 이미 데뷔를 한 거나 다름없고 데뷔를 해서 이미 인기 스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네. 약간 옛날하고 스타의 개념도 다르고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 자체의 매력으로 승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보면 약간 네. 정든다는 그렇죠. 말처럼 옆집 동생 같고. 그러니까 친근감으로 네. 좀 다가가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약간 홍보라는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뭐 인터넷 얘기가 계속 나오긴 했지만 네.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음악들이 사랑받고 굉장히 많은 어떤 가수들이 주목을 끌고 갔지만은 네. 오히려 역으로 그 미디어에 그 인터넷에 뿌려질 어떤 자료들을 만드는 건 TV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 TV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오히려 더 중요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네. 아까도 말씀드린 어떤 뭐 버스커라는 팀이라든가 아니면 조용필 씨 아니면 뭐 게리 씨 아니면은 이제 이적 씨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이런 분들도 이런 음악들도 이런 반응이 오긴 맞지만은 네. 동시에 조용필 씨나 이적 씨는 이전에 이미 어마어마하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스타이고 네. 그다음에 버스커는 리얼리티 쇼 그러니까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이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게리 씨는 예능을 통해서 또 인지도가 확 올라갔었고요. 맞아. 몇 년 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TV를 바탕으로 해서 이미 이름이 좀 알려져야 무슨 음악을 해도 그게 통한다지 TV를 통하지 않으면은 무슨 음악을 해도 잘 통하지 않는 아니면은 TV만큼의 어떤 어마어마하게 사람들한테 매력을 알리고 그 매력을 퍼뜨릴 수 있는 어떤 창구가 없으면은 굉장히 좀 오히려 예전보다 매체들의 힘은 오히려 더 커진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요. 네,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거대 기획사들이 이제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제 결론적으로는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군소기획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점점 더 뭔가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는 현상이 좀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제 좀 굉장히 화제가 있었던 크레용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맞아요. 그 자신들의 채널을 직접 운영을 하면서 인터넷에 동영상을 올려서 이제 크레용팝 TV라고 하는 네네. 채널을 운영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약간 기획 쪽으로. 근데 어떤 거대 기획사의 기획과는 또 다른 좀 아기자기한 아이디어를 발휘하는 쪽으로 다른 가는 느낌이네요. 거지 않나. 그런 점에서는 네. 빅스가 굉장히 좀 빅스도 뭐 성공적인 거 했어요? 아닌가요? 네, 저희가 네. 이제 아무래도 첫 데뷔할 때는 이제 신인들이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빅스 TV를 먼저 네. 사실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네, 네. 그렇게 아. 하면서 좀 있는 맞아요. 팬분들을 많이 유지시키고 그게 그 네. 빅스 TV가 제가 알기로는 그 약간 신인 아이돌이라든가 네. 약간 그런 새로운 아이돌의 약간 입구 같은 거라고. 왜냐면 빅스
빅스티비로 해서 거기에 네. 연관 검색어로 뜬다든가 해서 빅스티비를 중심으로 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동영상을 굉장히 많이 찾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지간한 아이돌 소식 알려면은 일단 빅스티비를 쳐보면은 요즘에 아직 뭐 예를 들어 엄청나게 유명해진 팀 외에 아이돌을 아는 데는 일단 맞아요. 빅스티비를 쳐보면 되게 편해요. 네, 되게 많은 TV들이 생겼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성공 사례죠, 진짜. 네, 그렇죠. 진짜 그거잖아.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을. 그래서 이제 텔레비전에 못 나올 때는 내가 텔레비전을 만들어 버려. 내가 만든다. 딱 만들어버리는 그런 취지였어요, 네. 저희가. 네.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럼 여기서 2014년 한 해를 전망하면서 신한류지도 그려볼까 하는데요. 2014년 K-팝의 새로운 활약이 기대되는 해외 시장 두 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중국 시장은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예, 이미 중국에 많이 진출했다는 얘기도 나왔지만은 아직 13억이잖아요. 네. 13억이고 매니지먼트 산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라는 게 아직 그렇게 발달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 나라가 좀 더 체제가 시스템이 정비가 되고 그러니까 그 13억 인구 중에 예를 들어 한 절반이라도 한 7억 정도 되는 인구라도 엄청나네요. 절반이 7억인 거예요. 네. 거기 1%가 초상류층 부자라고 하는데 1%가 1,300만이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중음악 이제 특히 K-팝 아니면 아이돌 댄스 음악에 대해서 제대로 즐길 준비만 돼 있다라면은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물론 미국 시장 전체에서 뭔가 활약을 할 수야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워낙 거기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시장이기도 전쟁이죠. 하니까. 거기는 정말. 예, 전쟁터인데 거기서 K-팝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빅뱅 같은 팀은 그걸 굉장히 잘 보여줬다고 보고요. 거기서 어떤 약간 유행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다라면은 싸이씨 외에도 저는 한 1, 2년 안에 뭐 이건 제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합니다만은 1, 2년 안에 빌보드 탑 10 안에 드는 가수가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해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싸이 씨는 약간 되게 황당한 어떤 거의 사고에 가까운 일이었다면은 해프닝이죠, 해프닝 정말.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네. 다들 이유도 모르겠고 이러는 거였다면은 지금은 K-팝이라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누군가 인지도가 천천히 올라가서 적어도 탑 10 안에 들 수 있는 가능성은 적어도 뿌려놓지 않았나. 그래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온 게 중국, 미국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시장도 좀 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랄까 서브컬처에 대한 어떤 기대랄까 사랑 같은 게 미국 보다는 훨씬 더 발달이 돼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문화가 계층이 굉장히 많이 나뉘어져 있어서 어떤 매니아적인 무언가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받아들여질 수 있는 폭이 훨씬 넓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NC가 간다고 했던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가장 뭐 J-팝이랄지 재패니메이션 같은 게 인기가 많았던 그런 곳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K-팝이 가지고 있는 어떤 덩치나 규모 이런 것을 좀 빼고 좀 더 아기자기하고 재밌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유럽 시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기자기하게 하세요. 네. 완전 아기자기로 나가야겠거든요. 네. 그러면 이쯤에서 네. 우리 2014년 해외에서 큰 활약이 기대되는 우리나라 팀들을 뽑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미리 좀 부탁을 드렸었죠. 네. 어떤 팀들을 뽑아주셨는지 그 노래를 들어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명석 편집장님이 추천하신 노래부터 들어볼게요. 네, 이 노래 방탄소년단? 예, NO라는 노래고요. 네.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이 곡을 추천할 때 약간 몇 가지 기준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그런 네트워크라든가 좀 잘 알려진 팀들은 일단 좀 빼고, 예, 그러니까 좀 대형 기획사들은 이미 뭐 잘 진출을 하고 있고 진출할 계획이 있으니까 빼고, 약간 좀 그리고 이제 작년에 데뷔한 팀들 중에 좀 골라보자 해서 방탄소년단을 골라봤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서 반응이 굉장히 좀 뜨겁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약간 어리둥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지?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예, 하는데 무엇보다도 좀 더 그 기존 아이돌 음악에 약간 더 힙합적인 색깔을 넣었는데 사실 힙합을 했기 때문에 뭐 좋다 이런 게 아니라요. 그게 좀
묘한 형태로 결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힙합적인 어떤 느낌은 그대로 있는데 아이돌 그룹 특유의 군무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굉장히 어떤 네. 캐릭터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게 섞이면서 좀 약간 그 사이에 약간 좀 못 찾은 시장을 좀 찾은 느낌? 예, 그런 점에서 아니, 실력적으로 굉장히 또 잘하잖아요. 예, 네. 그런 부분 특히 그 퍼포먼스가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예를 들자면은 그 려욱 씨의 후배인 엑소도 굉장히 얼반 힙합을 굉장히 네. 잘 추잖아요. 네. 그 얼반 힙합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퍼포먼스에서 약간 트렌드가 된 게 있는데 그걸 아이돌 음악이라는 어떤 그러니까 어떤 같이, 특징, 예. 예, 특징 안에 잘 섞은 게 이제 엑소의 으르렁 그리고 이제 방탄소년단의 어떤 노래들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는 좀 더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뽑아주셨고요. 어른들이 하는 고백 너네 참 편한 거래 눈에 넘치게 행복한 거래 그럼 이렇게도 불행한 나는 뭔데 공부는 대화 취지가 없어 밖에 나 같은 내가 넘쳐 We back again now This is real fantasy Cause I am playing around 네, 또 이렇게 명곡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이게 무슨 노래예요? 다칠 준비가 돼 있어죠. 근데 에휴, 아까 전에 너무 짰다. 우리. 네. 네. 아 음악이 아니요 아니야, 음악 진짜. 나올 때 말씀하시는 네. 게 청취자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좀 민망해요 지금. 네. 왜냐면 제가 대본을 숙지를 제대로 안 한 건 아닌데 NC가 오늘 나온지를 전 정말 모르고 정말로 모르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정말 모르고 이 노래를 나온 줄 알았으면 안 가져왔죠. 근데 정말 이걸 좀 예. 아이고 또 안 가져와요 또 네. NC 있다고. 아니 그 정도로 지금 네. NC 노래를 빅스의 노래를 뽑아주셨는데 네, 네.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해외 진출에 있어서 국내 안에서의 인기를 다지거나 실력을 다지는 게 저는 가장 기본이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지난해 저도 이제 강명석 원장님과 똑같이 2013년에 활약을 한 아이돌을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엑소라는 정말 거대한 신인 그룹이 있었고 그 바람 속에서 유일하게 저는 자신들의 어떤 자리를 찾은 게 빅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작년에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으르렁 같은 노래나 혹은 이 다칠 준비가 돼 있어 같은 뭐 하이드 같은 노래도 그렇고요. 네네. 그런 곡들이 가지고 있는 드라마틱함, 그런 이야기가 있는 무대 같은 것들이 분명히 약간 2014년에 K-팝 씬 안에서 뭔가 새로운 한 장을 좀 열 수 있지 않을까. 예. 저 지금 너무 가슴이 설레요. 지금. 제 기억으로 2014년에 네. 태어나줘서 고마워요. 아이고. 굉장히 딱 죄송합니다. 컴백을 딱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또 나올 네. 거죠? 네, 또 나와야죠. 알겠습니다. 네. 노래 좀 더 네네. 들어볼게요. 요즘은 alright 너가도 alright 이별 따윈 alright 한땐 네 생각 alright 이 노래는 Alright. 김예림 씨의 올라했어요. 뭐 작년에 대략 다들 한 번씩 따라해봤던 거 맞아요. 야, 이 자식아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네. 아 근데 여자 솔로 가수들의 해외 진출은 조금 저조했어요. 예, 저조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아무래도 아직은, 이제 네. 남자 아이돌이고 그리고 그룹 위주이니까 솔로는 좀 저조한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김예림 씨가 정말로 해외 진출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이 방탄소년단처럼 김예림 씨도 작년에 데뷔한 어떤 가수 중에 뽑아봤는데요. 네. 오히려 제 희망사항에 가까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사실 올라잇 같은 음악은 그 윤종신 씨가 네. 이렇게 프로듀싱을 했는데 맞아요. 그 윤종신 씨가 지금 프로듀싱하는 음악들은 굉장히 국적이 없는 좋은 의미에서 국적이 없는 음악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팝 같고 어떻게 보면 프랑스 음악 같고 그러면서도 가요 같고 그러니까 굉장히 전 세계적인 보편성을 갖고 있는 음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만약에 프랑스 여성 보컬이 불렀으면 프랑스 음악처럼 들렸을 것 같고 미국에서 불렀으면 미국 팝처럼 들렸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대신에 굉장히 무국적의 노래인 대신에 굉장히 도시음악이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런 어떤 감성이 있다는 점에서 한국 대중음악이 이런 어떤 전체적인 보편성을 가진 진짜 도시음악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굉장히 지금 현재 보여주기에는 참 좋은 음악이 아닌가. 그래서 좀 진출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서 올라왔습니다. 저도 진짜 그랬으면 좋겠네요. 조금 더 들어볼게요. 하지마 걱정하지마 안부도 묻지마 Are you alright? 진짜 그렇지 이제와 뭐지 난 언제나 그랬지
네, 마지막으로 글렌체크의 퍼시픽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네. 글렌체크가 사실 일반 대중들에게는 약간 낯선 팀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글렌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0년을 넘어가면서 인디씬 쪽에서는 가장 좀 주목받고 있는 젊은 그룹이에요. 지금은 네. 이제 현재는 2인조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팀이 제가 아까 전부터 얘기했던 그런 어떤 동시대성을 어떤 메이저 씬에서 아이돌 팝이 가지고 있다면 인디 쪽에서 이제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렉트로니카 씬에서 일렉트로니카 밴드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그룹들 사이에 어디에 넣어놔도 얘네가 한국 그룹인지 미국 그룹인지 뭐 런던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또 그런 글로벌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밴드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팀이 아까 전에 또 얘기했던 그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라고 하는 미국에서 열리는 그 뮤직 마켓에 또 올해 처음으로 정식으로 진출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뭐 유럽 같은 데서는 교류가 있었지만 올해 또 거기에 이제 마켓에 정식으로 데뷔를 하게 되는 그런 그룹이기 때문에 좀 더 인디 쪽에서도 어떤 글로벌한 스타가 좀 나와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바람으로 골라봤습니다. 이야, 네, 좋습니다. 야, 이렇게 해서 우리 두 분이 2014년 해외 시장에서 활약이 기대되는 팀 뽑아주셨는데요. 네 팀의 노래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와, 굉장하네요. 그러니까요. 한류 지도가 좀 그려졌나요, 우리 NC?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한류에 대해서 체감은 하잖아요. 제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이론적으로도 잘 알지 못했고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사실 알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부도 많이 되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외워놔요. 네. 네. 어떠셨나요, 우리 녹음해놔야겠어. 아니 뭐 다른 것보다 그냥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예, 그러니까 되게 K-팝에 관해서는 뭐 어떤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너무 과장해서 너무 거대하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너무 좀 비관적으로 뭐 그때 그래봤자 한때 유행이라든가 이미 좀 저물고 있어라든가 이런 이야기도 많고 뭐 예를 들자면 뭐 K-팝으로 이제 진출한 가수들에 대해서도 뭐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도 이렇게 오가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선 너무 올려주고 한쪽에선 너무 또 내리는데 딱 그냥 지금 자체 여기 뭐 지도라는 표현도 썼지만은 정말 딱 그 정도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그냥 너무 올려주지도 않고 내려주지도 않고 딱 그렇게 볼 수 있는 어떤 데 도움이 됐다라면은 기쁘겠습니다. 우리 김윤아 씨. 네, 저도 같은 마음이고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가끔 얘기할 때 K-팝 그렇게 잘 나가라고 누가 물어보면 잘 나가기도 하고 잘 안 나가기도 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너무 뭐 K-팝이 최고야 이럴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K-팝이 뭔데 뭐 이렇게 내려볼 필요도 없고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 즐기면서 더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좀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면 우리 이 귀한 시간 2시간 동안 이 두 분을 모시고서 깜짝 놀랐어요. 전화 받고 깜짝 2시간이요? 전화 받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다는 자체가 되게 관심이 많고 이미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는 증거겠죠. 많이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또 대중음악 평론가 겸 아이즈의 안 되네. 아이즈의 강명석 편집장님 그리고 대중음악 평론가 김윤아 씨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앵군도 수고 많으셨어요. 저 너무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슈퍼주니어 키스터 라디오 신년 기획 2014 K-팝 신한류 지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K-팝이 올해 더 많은 성장과 내실을 다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한 시간이었고요. 저도 K-팝의 역사를 함께 써가고 있는 가수로서 또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저를 비롯해 K-팝을 이끌어 나가는 우리나라 가수들 K-팝의 세계화를 위해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빅뱅의 하루하루 들으면서 세 분 보내드릴게요. 저도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